예, 천한 니엠이도 죽고 나니까 쓸모가 있더구나. 그 촌스러운 금붙이 팔아서 내 다이아 목걸이 하나 샀다. 이제야 네가 며느리 도리를 좀 하는구나. 친정엄마의 화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의 목에는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니 제가 없는 사이 몰래 친정집에 들어가 엄마가 평생 아끼던 유품을 훔쳐 팔아놓고는 저를 조롱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짝하는 굉음과 함께 저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를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무너뜨렸어요. 과연 인간 같지도 않던 이 시댁 식구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골 과수원집 딸이었어요. 흙냄새와 사과향이 배어있는 그 작은 마당에서 친정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저를 키워내셨죠. 아버지 없이 홀로 가수원을 일구며 엄마는 늘 흙 묻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한없이 다정해 보이는 남편 김민수가 있었으니까요. 연애 시절 김민수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고 제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사들고 한 걸음에 달려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부드러운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는 식장 한쪽에서 손수건으로 자꾸만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시댁 어른들 잘 모시고 늘 행복하게 살아. 저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웃어 보였어요. 엄마, 걱정 마. 나 진짜 잘 살 거야. 시댁에도 잘할 거고 엄마한테도 효도 많이 할게. 그날의 엄마 얼굴이 어찌나 환하던지요.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마침내 마음 놓고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저에겐 가장 큰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결혼식 패백을 올리던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낯을 가리시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신혼집에 들어간 첫 주말,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시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휘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리며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너는 천박한 과수원집 딸이 아니라 뼈대 있는 우리 집 며느리야. 알겠니? 시민 망신시키지 말고 똑바로 처신해라. 어디 가서 네 엄마가 과수원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심해라. 혹여 우리 아들 망신시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던 엄마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일단은 견뎌내보자고 다짐했죠. 그의 명절이 되자 친정엄마는 새벽부터 가수원에서 가장 좋은 사과와 배를 골라 정성스레 상자에 담아 보내셨어요. 흠집 하나 없는 곱게 싸맨 최고급 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상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겼습니다.
그러더니 현관 앞에 놓인 과일 상자를 발로 툭 밀어내며 말했어요. 이런 걸 누가 먹는다고 보냈대? 경비실에나 갖다 줘라. 우리 집에 이런 싸구려 과일은 들이지 말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그 상자를 들고 나가더니 아파트 경비실 앞바닥에 사과몇 배를 와르르 쏟아버렸어요. 굴러떨어진 사과들이 바닥에 멍이 든 채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따낸 그 과일들이 흙바닥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어머니가 엄마가 보낸 과일을 다 버리셨어. 저 과일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보낸 건데.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김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다 그럴 만하니까 그러셨겠지. 좀 참아. 어른이 하시는 일에 일일이 토달지 말고. 저는 그 무심한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남편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김민수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낼 때도 김민수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못 들은 척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어쩌다 제가 서러움을 토로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한 탓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매번 그래?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이 있어? 편을 들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네가 좀 더 둥글게 처신하면 될 일이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연애 시절 그 따뜻했던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차가운 침대 한쪽에 모로 누워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베개로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하루하루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멸시도 남편의 방관도 저는 그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만큼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뻔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잘 지내냐고 물으시면 저는 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 지내.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민수 씨도 다정하고. 엄마야말로 무리하지 말고 일 좀 줄여. 우리 딸이 잘 지낸다니 엄마는 그걸로 됐어. 과수한 일이야 뭐. 평생 해온 건데 힘들 게 뭐 있겠어. 너만 행복하면 돼. 그 통화를 끊고 나면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흐느꼈어요. 엄마의 그 목소리가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엄마가 계신 한 저는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이 밤중에 누구일까 싶어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친정엄마가 과수원에서 홀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급성 심정지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차 키를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나왔어. 서연이 왔단 말이야. 이러지 마 제발. 저는 엄마의 손을 부여잡고 흔들었어요. 흙을 만지던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은 이제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저는 빈소에 홀로 앉아 엄마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빈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친척이라곤 멀리 사는 분들 몇이 전부였고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빨리 좀 와줘. 나 혼자 너무 무서워. 알았어. 가긴 갈 건데 나도 회사 일이 있어서 정신없어. 좀 이따 갈게. 너무 보채지 말고. 하지만 김민수는 빈소에 왔어도 입구 쪽에 멀찍이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제 곁으로 다가와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기가 막혔어요.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데 무슨 장례식까지 오라고 그러니? 사돈 가시는 길이 안 됐다만 나는 못 간다. 알아서들 해. 저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빈소에서 엄마를 홀로 지켰어요.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중에는 말라버려서 그저 멍하니 엄마의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화장터에서 엄마의 유골을 수습하던 날, 제 손은 끝없이 떨렸습니다. 따뜻한 흙을 일구던 엄마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제품에 안기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챙겨 텅 빈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릴 적부터 자란 그 집에 들어서는데 어쩐지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온통 어지럽혀 있었어요.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열려 있고 옷가지며 살림살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헤집고 다닌 게 분명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 한 구석, 엄마가 평생 분신처럼 아끼던 낡은 목함이 처참하게 부서진 채 열려 있었어요. 엄마가 늘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던 그 목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함 안을 더듬었어요. 외할머니 때부터 되물림되어 온 오래된 옷가락지와 숭근 비녀가 그 안에 고이 들어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함은 텅 비어 있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 저에게 남기려 했던 그 소중한 유품들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엄마 장례식에 콧배기도 안 비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는 신고를 잠시 미루고 스스로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정집 주변 이웃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옆집에 사설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예뻐해 주시던 이웃 어르신이 흔쾌히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늦은 밤 홀로 친정집 앞에 나타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능숙하게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무언가를 손에 쥔 채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어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서진 목함 사진과 CCTV 이야기를 꺼내며 어머니가 한 짓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김민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김민수는 오히려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장모님 돌아가셔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도둑으로 몰다니. CCTV에 다 찍혀 있어. 어머니가 우리 엄마 유품을 훔쳐갔다고. 시끄러워. 그깟 낡은 가락지 하나 가지고 사람을 도둑 취급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하면 그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정말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흐트러진 목함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고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의 사무제를 지내던 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이기로 한 그날, 전 아침부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에서 무언가가 번쩍 빛났습니다. 멀리서도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손톱 많은 보석이 거실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그 목걸이를 노려봤습니다. 제 시선을 느낀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틀며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귀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왜, 부럽니? 네 친정에서 굴러다니던 그 낡아 빠진 가락지하고 비녀? 그거 전당포에 넘겼더니 이런 게 떡하니 생기더구나. 쓸데없이 처박혀 있던 거 내가 아주 요긴하게 써줬지 뭐니.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엄마가 평생 품에 안고 살던 그 유품을, 외할머니 때부터 대물림되어 온 그 소중한 물건을 시어머니는 한낱 돈으로 바꿔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앞에서 보란듯이 자랑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높이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아이고, 인연이 사람을 쳐?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김민수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김민수는 제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어댔습니다. 너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어서 사죄하란 말이야. 저는 멱살을 잡힌 채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김민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거실 호공에 흩날리다가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졌어요. 잘 봐. 두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라고. 김민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훑어 내려가던 김민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시어머니가 전당포에 팔아치운 그 낡은 금부치들의 정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된 가락지와 비녀가 아니었어요. 무형문화재 장인이 손수 제작하여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수억 원 가치의 역사적 예술품이었습니다. 감정서에는 그 가치와 내력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싸구려 취급하며 전당포에 던져버린 그 물건들, 그거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되는 나라의 문화재야. 그걸 몰래 빼돌려서 팔았으니 어머니는 이제 문화재 절도범이 된 거라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떡 벌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뒤이어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김민수의 발치로 던졌습니다.
그건 친정엄마의 과수원에 관한 공식 통지서였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빈민촌이라 비하하며 천대하던 그 과수원이 신도시 핵심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정된 토지 보상금은 무려 300억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한 김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멱살을 잡고 악을 쓰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김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정신을 차린 김민수는 천천히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꺾고 제 발밑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소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실수하신 거라고, 응?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조금 전까지 저를 윽박지르던 그 입에서 이제는 비굴한 애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민수는 제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리며 눈물까지 짜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노망? 어머니가 노망이 나서 우리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오고 그 와중에 빈집을 털어서 유품을 빼돌렸다는 거야? 당신은 그걸 변명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매달리는 김민수의 뺨을 한 차례 더 내리쳤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김민수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2장을 꺼내 김민수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제가 모아둔 증거를 토대로 오늘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할 이혼 소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화재 은닉과 절도에 관한 고발장이었어요.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나는 오늘 이 2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거야. 2사람이 저지른 짓 하나도 빠짐없이 법으로 갚게 만들 거니까. 거실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가 있었고 김민수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2사람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등 뒤에서 김민수가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붙으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려나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시댁에서 받은 멸시도 이제 저는 가만히 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2주먹을 꼭 끌어주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구한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지냈어요. 낯선 천장 아래 누워있으면 엄마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그 집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던 어느 오후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어요. 가수원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소연아, 큰일 났다. 네 남편이 과수원 근처를 며칠째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혼 서류인지 뭔지도 안 받겠다고 버티더니 오늘은 웬 험상궂은 사내들까지 데리고 와서 과수원을 주쑤시고 있다. 너 빨리 한번 와봐야겠어. 네, 이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 사람들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장님이 사진 몇 장을 보내왔어요. 화면을 확인한 저는 2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민수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서서 과수원 일대를 측량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선 남자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험상궂은 인상, 목덜미에는 시퍼런 문신 자국이 얼핏 보였어요. 두 사람은 과수원 입구에 오래된 돌계단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오르내리던 그 돌계단이었어요. 저는 곧장 차를 몰아 과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상황은 사진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김민수와 그 남자가 인부들을 부려 과수원 곳곳에 말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당장 멈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 이 땅이 누구 땅인 줄 알고. 김민수가 저를 보더니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 발밑에 엎드려 빌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왔네. 마침 잘 됐네. 여기 황 사장님이 이 땅을 아주 좋게 봐주셔서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부부 아니야. 혼인기간 중에 생긴 재산이면 절반은 내 몫이지.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서류에 2장이나 찍어. 옆에 있던 황 사장이 담배를 입에 문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담배 연기를 제 얼굴 쪽으로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자고. 김 사장하고 나하고 이미 얘기 다 끝났어. 2장만 찍으면 서로 좋게 끝나는 거야. 괜히 고집 부리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보였습니다. 김민수는 황 사장과 짜고 유령 회사를 하나 세운 뒤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위조해서 과수원 땅을 그 회사 명의로 빼돌리려는 속셈이었어요. 300억이라는 보상금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무덤 위에서 돈잔치를 벌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이 땅은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야. 당신들 같은 도둑놈들한테는 흙 한 줌도 못 줘. 당장 꺼져.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 사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덩치 큰 용역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저를 둘러쌌어요. 6명이 빙 둘러서니 햇빛마저 가려졌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얼굴로 저를 향해 한 발짝씩 좁혀 들어왔어요.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슬그머니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나직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좋게 끝내자고 할 때 말 들어. 여기 산속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몰라. 2장 안 찍으면 너 쥐도새도 모르게 이 땅 어딘가에 파묻힐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용역 중 한 명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휴대폰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거 나 사람 살려요. 누가 없어요? 저는 소리쳤지만 인적 드문 과수원에 제 목소리가 닿을 곳은 없었어요. 용역들이 제 양팔을 붙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낡은 창고 쪽이었어요.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의 힘이 풀렸어요.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과수원 입구 쪽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들어서더니 과수원 입구를 가로막고 멈춰섰어요. 용역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고급 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를 둘러싼 용역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든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거기까지. 지금부터 당신들이 하는 짓 하나하나 다 여기 찍히고 있으니까. 협박, 폭행, 불법 감금, 죄목 하나하나 친절하게 읊어줄까? 황 사장이 인상을 구기며 앞으로 나섰어요. 넌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꺼져.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나온 강주원 변호사야. 방금 여기서 벌어진 일 전부 증거로 남아있어. 일단 명의 위조에 폭력 행사까지. 너희 둘 다 오늘로 끝이야. 변호사라는 말에 용역들이 움찔하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황 사장과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민수는 뭐라 변명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황 사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용역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황 사장과 김민수를 따라 황급히 과수원을 빠져나갔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차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주원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한쪽 무릎을 굽히고 시선을 맞췄어요. 저는 멍하니 그 낯선 구원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많이 놀랐죠? 이제 괜찮습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를? 강주원은 깨끗한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사건과 인연이 깊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당포에 넘긴 그 옷가락지와 비녀, 그걸 만든 무형문화재 장인이 제 할아버지예요. 어머님이 평생 지켜오신 그 작품들이 이렇게 험하게 다뤄지는 걸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억울함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유품이 맺어준 인연이 이렇게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강주원이 건넨 명함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 한구석에 작지만 단단한 불씨 하나가 다시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강주원 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도심 한복판 높은 빌딩에 자리한 사무실은 넓고 정갈했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 방에서 강주원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용역들에게 둘러싸여 떨던 제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앉아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강주원은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한 노인이 작업대 앞에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 곁에는 젊은 시절의 친정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거 우리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변호사님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할아버지의 작품을 평생 지켜오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옷가락지와 비녀를 어머님 집안에서 대를 이어 보관해 오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그 작품들이 좋은 분 손에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요. 저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엄마가 그토록 그 낡은 가락지와 비녀를 애지중지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시어머니가 한낱 돈으로 바꿔버렸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강주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유품을 넘긴 그 전당포 제가 이미 다 파악해뒀습니다. 거기 장부도 확보했고요.
그 가락지와 비녀가 밀수출 조직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아직 국내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냈어요. 반드시 되찾아 드릴 테니까 그것만큼은 안심하세요. 정말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물건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되찾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물건을 빼돌리고 당신을 협박하고 땅까지 가로채려 한 사람들, 그 죄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치르게 만들 겁니다. 강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서류와 숫자들이 빼곡히 떠올랐어요. 강주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김인수가 제 인감을 위조한 정황, 그리고 황 사장과 함께 세운 유령 회사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김인수가 위조한 서류,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로 오간 돈의 흐름까지. 이 정도면 김인수를 서류 위조와 사기 미수로 엮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제가 다 막아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어렵고 복잡한 말이었지만 강주원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슬픔에 잠겨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끝까지 갈게요. 엄마 유품도 되찾고 저 사람들도 전부 죄값을 치르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강주호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수임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아군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어머니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맞췄던 보석상이었어요. 강주원은 능숙하게 주인을 구슬렀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보석상 주인도 강주원이 내미는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손님이 가져온 돈으로 목걸이를 맞춰드린 것뿐이에요. 그 돈이 그런 작물에서 나온 건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니 주인장은 그저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목걸이 값이 어떤 경로로 들어온 돈인지 본대로 들은 대로요. 저는 보석상 주인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자백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유품을 판 더러운 돈으로 그 화려한 목걸이를 맞췄다는 증거가 손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의 추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강주원이 이끄는 조사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김인수가 황 사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네기 위해 시댁 아파트를 몰래 담보로 잡아 불법으로 큰 돈을 빌린 정황까지 낱낱이 드러났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제 가족 집까지 저당 잡힌 거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다 맞춰졌습니다. 김인수가 황 사장하고 짜고 위조한 보상금 서류, 그걸 구청에 최종으로 접수하려는 날이 곧 옵니다. 바로 그날 현장에서 덮칠 겁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사흘 뒤요. 관할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미 협조 요청을 해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위조 서류를 들고 나타나는 순간 현장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받은 멸시와 고통을 이제 그대로 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강주원 변호사와 수사관들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 안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구청 지적과 로비에 들어서니
저 멀리 김민수와 황 사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제 뜻대로 풀렸다고 믿는 얼굴이었어요. 김민수가 봉투를 흔들며 황 사장에게 뭐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 인감을 위조해 만든 가짜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저 종이 한 장이면 엄마의 과수원이 통째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발소리를 들은 김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김민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네가 여기 왜 와? 어떻게 알고? 왜? 나 못 올 때라도 왔어? 당신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서류,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똑똑히 봐둬. 제 뒤에 서 있던 강주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사관들이 김민수와 황 사장을 삥 둘러쌌어요. 황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황 사장이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빠져나갈 길은 없었어요. 수사관 한 명이 김민수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김민수 씨, 황 사장, 두 사람을 서류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민수의 다리가 휘청였어요. 사색이 된 김민수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황 사장이 다 시킨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야. 김민수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몸을 돌려 로비 출구 쪽으로 내달렸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김민수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황 사장도 욕설을 내뱉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보는 김민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 엄마가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이자일 뿐이야.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은 이제부터니까.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끌려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 산속에서 저를 파묻겠다고 협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주원 변호사와 경찰은 마침내 불법 전당포와 밀수출 조직의 아지트를 덮쳤어요. 그곳에서 엄마의 옷가락지와 순금 비녀를 찾아냈습니다. 해외로 반출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강주원이 그 소식을 전해주던 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약속드린 대로요. 조금만 늦었어도 영영 못 찾을 뻔했어요. 저는 되돌아온 가락지와 비녀를 두 손에 받쳐들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손바닥 위의 작은 옷가락지를 바라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찾았어요. 결국 찾아왔어요.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유품을 되찾은 그날 시어머니에게도 심판의 손길이 닿았어요. 작물을 사고 팔고 나라의 문화재를 함부로 빼돌린 혐의로 시어머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평생 남을 흙수저라 비웃으며 살던 사람이 결국 죄수복을 입게 된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투명한 가림막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저를 멸시하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로 추체하게 앉아있는 노인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천천히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유품 다 되찾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싸구려라고 비웃으며 팔아넘긴 그 물건들 전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늙어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봐달라고요? 우리 엄마 장례식엔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 빈집을 털어서 유품을 빼돌릴 땐 그런 마음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는 남은 평생을 그 안에서 속죄하면서 사세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갚아야 할 최소한이니까.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가림막에 매달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김민수의 서류 위조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이혼소송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김민수는 위자료는커녕 황 사장에게 빌린 불법 사채비까지 고스란히 떠안았어요. 모든 걸 가지려다 모든 걸 잃고 결국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거예요. 모든 위협이 사라진 뒤 저는 구청과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엄마의 과수원에 대한 300억 원의 보상 절차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온전히 제 이름으로요. 보상금이 입금되던 날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이 돈은 엄마의 평생이 담긴 거였으니까요. 저는 강주원과 함께 엄마가 잠들어 계신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되찾은 옷가락지와 비녀를 제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다 끝났어. 엄마 물건도 찾았고 그 사람들도 다 벌받았어. 이제 엄마 편히 쉬어. 못난 딸이 이제 엄마 한 풀어드렸어.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광주원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실컷 울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비로소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평생을 바친 과수원의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그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겠다고요. 엄마의 이름과 강주원의 할아버지가 남긴 그 예술원을 기리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제 곁에서 그 다짐을 들은 강주원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과수원 한쪽에 작은 문화재단과 전시관을 세우는 거죠. 어머님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작품이 함께 숨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그 일이라면 제가 법률 고문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은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 비로소 끝나고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드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주원과 함께 문화재단 설립 준비에 푹 빠져 지냈어요. 과수원 한쪽에 들어설 전시관 도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작품을 어디에 둘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나날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바쁘면서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렇게 모처럼 웃음을 되찾아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 인터넷 포털을 열었는데 메인 화면에 뜬 제목 하나가 제 눈을 찔렀어요. 300억 상속녀의 두 얼굴, 친정엄마 죽음의 진실. 저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영상을 눌렀어요. 조회수가 벌써 수백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만든 건 악명 높은 사이버레카 유튜버였어요. 영상 속에서 그자는 잔뜩 비장한 목소리로 제가 300억 보상금을 독차지하려고 일부러 병든 엄마를 내버려둬서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영상 속에는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평소 엄마를 짐스러워했다느니 보상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부러 구급차도 부르지 않았다더니 하는 거짓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는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직감했어요.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와 호흡은 분명 김민수였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보였습니다. 김민수는 황 사장에게 떠하는 사채빚에 쫓겨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자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 뒤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을 품은 겁니다. 그 더러운 목적을 위해 유튜버와 손을 잡고 범죄로 번 돈을 나눠 갖기로 밀약을 맺은 거였어요. 영상이 퍼지는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극적인 제목과 거짓 눈물에 휩쓸려 저를 패륜녀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제 이름과 사진을 퍼날랐고 또 누군가는 제가 머무는 오피스텔 주소까지 알아내 인터넷에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제 일상이 무너졌어요. 집 앞에는 진실을 밝히라며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커튼을 꽁꽁 친 채 어두운 방 안에 숨죽이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죽이기까지 했다니.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어두운 방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흐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토록 힘겹게 진실을 밝혀냈는데 세상은 또다시 거짓을 믿고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문화재단 설립을 돕기로 했던 지자체와 협력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한 곳, 또 한 곳, 줄줄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를 위해 쌓아 올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였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민수였습니다. 어때 기분이? 온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하니까 살맛이 안 나지? 좋은 말 할 때 들어. 당장 100억 내놔. 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네 엄마 사생활까지 아주 더럽게 지어내서 완전히 끝장내 줄 테니까.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욕보여야 속이 시원해? 사람이 밥 먹여줘? 나는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을 지경이야. 너 하나 밟고 올라서면 내가 사니까 너는 그냥 좀 죽어주면 돼. 잘 생각해. 100억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세상 전부가 저를 등지고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마저 저를 짓밟으려 들었어요. 끝없는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오래도록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말이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기자나 유튜버는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어요. 강주원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어요. 강주원은 초췌한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무너져 내리는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이서연 씨,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이 이기는 겁니다. 정신 차려요. 우리한테는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남아있어요. 무슨 카드요? 세상이 다 나를 죽이려니라고 하는데 협력사들도 다 떠나고 이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니요. 진실이 남았습니다. 저들은 거짓으로 여론을 흔들었지만 우리한테는 그 거짓을 산산조각 낼 진짜 증거가 있어요. 이번엔 법정에 세우기 전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직접 박살냅시다. 강주원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자 꺼져가던 제 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저를 벼랑 끝에 세운 저 비열한 자들을 이번엔 제 손으로 끌어내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론으로 흥한 자들을 여론으로 무너뜨리겠다고요. 일주일 동안 저는 침묵했습니다. 세상은 그 침묵을 두고 제가 죄를 인정한 거라며 더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주원과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반격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강주원과 함께 큰 방송 스튜디오를 빌렸어요. 생방송을 시작하자 접속자 수가 순식간에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화면 옆 채팅창에는 저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폐륜녀가 무슨 낯으로 방송을 하냐는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폐륜녀라고 부르는 이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변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진실만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댁 안방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홈캠 녹화본이었어요. 시집살이가 하도 모질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달아둔 거였습니다. 그 작은 카메라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남길 줄은 저도 몰랐어요. 화면 속에는 엄마가 과수원에서 쓰러지시던 그날 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휴대폰을 두고 집을 비운 사이 병원에서 엄마의 위급을 알리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김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민수는 그 곁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김민수가 내뱉은 말이 스피커를 타고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수원 늙은이 하나 쓰러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차피 갈 사람 좀 일찍 가는 거지. 괜히 알려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그냥 모른 척 하면 돼. 그래, 잘 생각했다. 그 과수원 늙은이가 죽어야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지. 그 끔찍한 장면이 송출되는 순간 수만 명이 지켜보던 채팅창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다고 분노의 글들이 폭발하듯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민수와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엄마가 위독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곁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저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 곁에 갈 기회조차 빼앗긴 거였어요. 저는 곧이어 두 번째 증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00억을 내놓으라며 저를 협박하던 김민수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변조되지 않은 그의 진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엄마의 사생활까지 지어내서 끝장 내겠다던 그 비열한 협박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이어서 김민수가 유튜버에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5억을 주기로 한 이면 계약서까지 화면에 펼쳐 보였어요.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 모자이크 뒤에 숨어 거짓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가 바로 제 전남편 김민수입니다. 자기 빚을 갚으려고 죽은 장모를 욕보이고 아내를 폐륜녀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채팅창의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를 죽이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민수와 유튜버를 처벌하라고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저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내려간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페이지를 펼쳐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소박한 소망이 적혀 있었어요. 보상금을 받게 되면 딸이 시댁에서 기죽지 않게 시댁에 건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생 당신을 멸시한 시댁에게마저 엄마는 딸의 행복을 위해 베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런 분이셨어요. 끝까지 저 하나 잘 되라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런 분이셨다고요. 그런 우리 엄마를 저 사람들이 죽이고 또 욕보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화면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하던 세상의 비난은 어느새 따뜻한 위로와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민수와 유튜버를 당장 구속하라는 국민 청원이 실시간으로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생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즉각 움직였어요. 은신처에 숨어있던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돈을 위해 거짓 뉴스를 찍어내던 그자가 결국 제 손으로 판 함정에 빠진 거예요. 김민수의 최후는 더 비참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김민수는 몰래 배를 타고 해외로 도망치려 했어요. 부둣가를 어슬렁거리던 김민수는 강주원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진흙탕 위에서 발버둥 치다 수갑을 찬 채 김민수는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강주원이 그 소식을 전하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주원의 얼굴에도 옅은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서연 씨가 해냈어요. 진실로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이 그날 제 어깨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스튜디오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를 옥죄던 두 번째 위기가 결국 저들의 완벽한 파멸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엄마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의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김민수가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재판정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판사가 김민수의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거짓 뉴스로 사람을 모함한 죄, 돈을 뜯어내려 협박한 죄, 서류를 위조한 죄까지 모든 혐의가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판사 입에서 징역 7년이라는 형이 선고되는 순간 김민수의 다리가 풀썩 꺾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선처를. 김민수는 끌려가면서도 연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어요. 한때 다정한 가면을 쓰고 저를 속였던 그 사람이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어요. 미움도 분노도 어느새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튜버 역시 죗값을 치렀어요. 수백만 명이 보던 그의 채널은 영구히 삭제되었고 그자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돈을 위해 거짓을 팔던 자의 끝은 그렇게 초라했어요. 감옥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흙수저라 비웃으며 군림하던 그 집안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죗값을 치르는 그들을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그날 저는 강주원과 나란히 서서 가위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과수원부지 위에 세워진 읍명 전통문화재단 및 전시관의 개관식이었어요. 읍명, 엄마의 함자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붉은 테이프를 자르자 모여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전시관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는 도둑 맞았다가 되찾은 엄마의 옷가락지와 숭근 비녀가 놓여 있었어요. 강주원의 할아버지가 손수 빚은 다른 작품들과 나란히 영롱한 빛을 내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한 장인의 예술혼이 깃든 그 작품들 앞에서 사람들은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엄마 물건들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 엄마가 평생 지켜온 게 이렇게 빛나고 있다고. 강주원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지난 1년간 강주원은 법률 고문을 넘어 든든한 동반자로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함께 위기를 헤쳐나오며 쌓인 신뢰는 어느새 서로를 향한 다른 감정으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강주원이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잘 어울려요. 어머님의 작품도, 그리고 이 자리에선 당신도. 주원 씨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혼자였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과 의지할 데 없는 무연고 노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딸이 베푸는 삶을 이렇게나마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처를 딛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쓰기로 한 겁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텅 빈 전시관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유품 앞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감았어요. 지옥 같던 시집살이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멸시받던 며느리였던 제가, 엄마를 잃고 모든 걸 빼앗길 뻔했던 제가 결국 이렇게 두 발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가난과 멸시 앞에 고개 숙이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의 명예를 지켜냈고 수백억의 가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끝까지 굽히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전시관 창문을 넘어 제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의 옷가락지가 그 빛을 받아 더없이 용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전시관 문을 열고 새로운 봄볕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또 다른 하루를 향해서요. 하나는 가수원집 딸이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마저 배신당했던 이서연. 하지만 그녀는 슬픔 속에 주저앉는 대신 끝까지 진실을 붙들고 일어섰고 마침내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내며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멸시를 이겨내고 끝내 빛을 찾아낸 이서연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